저는 임가 형두라 합니다. 저는 조선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저 그런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저기 망한 가문의 도련님이 지나가신다. 어이, 그저 그런 양반 도령 이명두? 밥은 드셨는가? 오늘도 딸랑 간장 하나에 비벼 드셨는가? 어머, 정말이네. 저기 그저 그런 양반 도령 이명두가 지나가네. 이 마을 양반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꼴사납게 사는 양반집 아들 말이야. 이웃 양반 도령들 혹은 규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처럼 짓궂게 놀려댔습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애당초 평민으로 태어난 것이 좋았겠습니다. 양반 같지도 않은 양반으로 태어난 것이 이리 제 발목을 붙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러하니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놀림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안전한 집구석에서 시간을 때우는 게 늘 마음 편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평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양반이 평민과 어울리며 농지를 개간하다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양반으로서의 체면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놀기만 하던 저를 아버지가 쏘아보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제게 내뱉는 말의 가시가 상당했습니다. 하긴 부모는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데 아들이란 녀석은 그저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니 화가 났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이냐? 내 나이 20살이면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랜만에 부친의 따가운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순진하게 살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런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매번 환경만 탓하는 건 팔자를 일취월장하는 데 좋은 습관이 되지 못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소도 밭을 일구며 사는데 사람이 이리 놀고 있다니 못났구나.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요. 그리고 농사일은 평민이나 노비들이 하는 겁니다. 저와 아버지가 평민이나 노비도 아닌데 왜 일을 해야만 합니까? 제 일에 상관하지 마시지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황당한 표정만 지으셨습니다. 제가 버릇없게 말했던 건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집안을 이런 꼴로 만든 아버지가 미웠으니까요. 이게 다 아버지 탓입니다. 아버지가 노비나 모슴들에게 퍼주지만 않고 사기만 당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가문이 일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놀림감이 되지도 않았겠지요. 제가 가시 박힌 말로 아버지를 몰아붙이자 부친께서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내뱉고 나니 막상 아버지께 죄송했으나 정작 사과할 용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아버지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인 채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아, 아비로서 그 점은 미안하게 되었구나.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않겠느냐? 차라리 욕을 하거나 제 뺨을 때렸더라면 더없이 좋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사고를 쳤음에도 언제나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이십니다. 어쨌건 저에게 더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젠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가 답답해 다른 곳으로 걸음을 내뺐습니다. 아버지께는 일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비록 가진 게 없었으나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족과 함께 소박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언제나 숨길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비가 오면 천장 곳곳에서 물이 새고 비가 그쳐 살만하다 싶으면 방 안은 눅눅하게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벽에 걸어두었던 옷에서는 그다지 좋은 냄새가 풍기지도 않았죠.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몸에서는 천것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 망가진 이 체면과 자존심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저는 개울가 앞에 앉아 잔잔한 수면 위만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 성공하려면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야. 한양으로 올라서 멋지게 성공해서 이곳에 내려와
나를 놀렸던 양반 놈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거다. 혼잣말을 끝마친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같이 가진 것도 없고 든든한 뒷배경도 없는 놈들은 한양에 올라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매번 새벽부터 논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해도 그 대가는 턱없이 작았습니다. 가을 수확 때쯤이면 쌀가마니가 잠시나마 우리 집에 머물렀지만 봄이 오기 전에 벌써 바닥을 드러내곤 했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쌀을 아끼기 위해 날마다 죽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흰죽이었습니다. 이런 나날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무언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삐딱한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나영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영이는 평민으로 이미 망한 가문인 저를 유일하게 좋아해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나영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나영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신했어. 한양으로? 언제? 성공해서 나를 무시했던 놈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올라가는데? 보름 뒤에 출발하려 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나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하더군요. 이런 나영이가 잠시 후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 그래, 지독한 가난이 실어 올라가서 성공하겠다는데 보내줘야겠지. 내가 붙잡으면 그건 내 욕심이겠고. 참말이냐? 정말로 붙잡고 싶지 않아? 당연히 붙잡고 싶은데. 그런데 나 따위 평민이 뭐라고 양반인 너를 붙잡는다는 말이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더냐? 나영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더니 다소 우울해하는 얼굴로 이리 말했습니다. 그 눈이 쓸쓸하고도 아련해 보였습니다. 후회할 것 같아. 저는 그런 나영이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나랑 같이 한양으로 올라가서 살림을 차리자. 나영이가 적잖게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전혀 예상 밖의 답이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나랑 같이 올라가잔 말이다. 제가 사실 나영이를 한양으로 데려갔던 이유는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점도 있었으나 사내가 밖에서 일을 하려면 뒷바라지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름이 지났고 저는 부모님께 한양으로 올라가 성공하고 돌아오겠다는 글만 남긴 채 집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다지 험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영이 손을 붙잡고 한양길에 오르던 길이었으니까요. 초행길이었음에도 저는 한양으로 향하는 어느 보부상 뒤만 졸졸 따라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주막에서 하루 묵고 또 걷고 걸었더니 거의 보름 만에 한양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나영이는 숙박이 가능한 주막에 기거한 채 일자리부터 알아보았습니다. 한양에 입성한 지 사흘 만에 나영이는 양반집 허드렛일이라는 일자리를 구했으나 사내였던 저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직도 고전 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허리가 망가지는 성벽보수 일이나 어물전에서 비린내 풍기는 생선 상자를 나르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소문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우연히 노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노름판 말입니다. 투정꾼들은 뭔가에 홀린 듯 온종일 거액의 판돈이 걸린 노름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뭔가에 홀렸는지 사람들의 노름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투정꾼이 고함을 치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경하던 앞에서 노름하던 사람을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어나 저런 함성은 처음 들어봅니다. 해당 사람은 제가 보던 곳으로 고개를 돌려 함께 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판돈을 모두 싹쓸이했나 보네. 참으로 부럽구먼. 판돈이 얼마나 되기에 저렇게 짜릿한 함성을 내지른단 말입니까? 한양에 초가집 한 채는 거뜬히 살 수가 있을 정도지.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정말이시오? 아니, 그렇게나 많이 번단 말입니까? 판돈이 매번 크게 걸리지는 않네. 그래도 시골에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그러지 말고 자네도 돈이 있다면 한판 해보지 않겠나?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알려줌세. 저는 가진 걸 전부 잃을 수도 있다고 여겼기에 이 사람의 제안에도 이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딸 수 있다면 행운이겠으나 잃는다면 그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름판에서 나온 저는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과 발을 씻고 잠자리에 눕기 전 나영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넌지시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서소문 장터를 돌다가 우연히 투전판 구경을 하였다. 거기서 이쪽 저쪽으로 오가는 판돈을 보는데 심장이 뛰고 나도 모를 황홀함을 느꼈다. 지금 투전판이라 했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대체 거기가 어디라고 발길을 들였단 말이야. 저는 아까 장터에서 보았던 노름판을 회상하며 이리 말했습니다. 나영이가 놀랐음에도 말입니다. 판돈이 꽤 크더라고. 그 돈이 다 내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영이는 저를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노름은 절대로 안 된다. 노름에서 망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어야 해. 그러니 헛된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절대로. 저는 저를 가르치는 나영이를 보며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떠났더니 이제는 나영이 제게 훈계질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나영이에게 삐딱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노름을 하겠다고 하였더냐? 그냥 구경했다는 것이지. 앞으로 그딴 건 구경도 하지 마. 만약 내 말을 어긴다면 나는 내 곁을 떠날 것이다. 저는 얼떨결에 잽싸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어나 여자의 눈빛에서 매서움을 느꼈던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하긴 나영이가 이리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사실 나영이의 부친은 노름으로 집과 논을 팔아먹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저는 다시금 어제 갔었던 투전판을 찾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곳 투전판은 어제처럼 오늘도 활기찼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이 저에게 달랐던 건 어제 저는 구경꾼이었으나 오늘은 투전꾼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딸 수 있다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수중에 20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투전은 시작되었고 저는 20냥을 100냥으로 만드는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돈 따는 것에 무한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촌놈이 한양 투전판에서 참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저와 함께 투전판에 참가하며 저에게 돈을 잃었던 사람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투전에 소질이 있어 보이오. 조자로 보이는데 참으로 운이 좋소. 그렇습니까? 그래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고수들이 많습니다. 정신줄 내려놓는다면 한순간 거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은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 돈을 잃어 객기를 부린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근래 20냥으로 80냥이라는 금액을 땄더니 저도 모르게 눈이 멀었죠. 바보같이 그걸 왜 그때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은 한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80냥, 150냥, 200냥 해서 500냥까지 돈을 불려갔습니다. 이 과정은 불과 달포 사이에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20냥을 가지고 투전에 뛰어든 저는 이곳에서 나름 알아주는 투전꾼으로 입소문이 점차 넓어져 갔습니다. 제가 투전에 소질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타고났다고 해두지요. 사람들은 저를 무서운 촌놈이라 불렀습니다. 줄여서 무촌이라 불렸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전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고 운은 금세 제 곁을 떠났습니다. 줄 때 먹고 그만두었어야만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고 더 큰 승부에 뛰어들며 승리와 패배가 뒤엉킨 채 그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 걸 나영이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땄던 돈, 아니 본전이라도 따야겠다는 생각에 투전해서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곳 한양에 올라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20냥이라도 다시금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금액은 현재 5냥이 전부였습니다. 저를 보던 어느 투전꾼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보게, 무촌. 이쯤에서 관두시게. 더는 투전에 손을 댔다가는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을 수 있네. 투전판에서 영원한 승자는 있을 수 없는 법이야. 상관하지 마시오. 나는 어떻게든 본전을 찾아야겠소. 달포 전쯤이었을 것이네. 이곳에서 자네를 처음 봤을 때가 말이네. 그때는 낯빛에 밝은 기운이 가득했는데 지금 보니 병자도 이런 병자가 없구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사시게. 나처럼 망하고 난 뒤에 모든 걸 잃고서 후회하지 마시고. 어느 투전꾼은 이리 말한 채 투전판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이곳은 투전에 참여할 돈이 없다면 매정하게 끌려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어쨌건 그는 저에게 조언을 건넸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투전꾼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금 투전에 참여했다가 결국 수중에 남아있던 5냥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죠. 결국 저도 투전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빈손이 된 저는 주막에 있던 나영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막 앞 웅덩이에 고인 빗물에 비친 초라한 제 얼굴을 보니 어쩌면 이리도 아둔하고 바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주막 주변만 머뭇거리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때마침 주막에서 누군가 제가 있던 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 잃었지?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나영이는 제가 투전에 손을 대고 있던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더냐? 그래, 그런데 왜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이냐? 사랑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투전으로 잃은 건 돈뿐만이 아니라 나영이의 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욕심이겠지. 어쨌건 알았으면 됐어.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소. 일확천금을 노린 내가 어리석었다. 내 아버지가 그랬다.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치고 발가락을 자르면 입으로 치는 게 투전이라고. 당신이 깨우치지 못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다. 내가 깨우쳤으니 그걸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범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우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그땐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나영이는 이리 말한 채 제 팔목을 붙잡고 저를 주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영이만은 절대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았고 돈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일하고 성실하게 아끼고 모은 결과 한양 변두리에 작은 초가집 하나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궁핍하게 아꼈는지 모릅니다. 가벼운 발걸음을 내세운 채 그날도 일을 끝마치고 나영이가 있던 초가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가던 길에 어느 양반 선비와 몸을 부딪혔습니다. 어느 양반 선비는 어딘가 귀티나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양반 선비는 부딪힌 곳을 탈탈 털며 짜증을 냈습니다. 인상을 살피는데 성깔이 왠지 더러울 것 같았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느냐? 눈 잘 뜨고 다니거라.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 몰골이 이래도 나도 엄연한 양반이오. 양반? 그렇소, 양반. 그럼 자네 때문에 더러워진 이 옷값을 물어주겠는가?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도포 자락 하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줬소. 얼마면 되겠소? 신양은 줘야겠네. 저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신양이라고 하셨습니까? 농담이시지요?
내가 자네와 농담이나 할 위인으로 보이는가? 이 도포자락은 말일세. 이름 있는 장인이 만든 물건일세. 솔직히 말하면 50냥도 후하게 깎아 내뱉은 것이네. 저는 50냥이나 되는 거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하나 고민했죠. 보아하니 돈이 없나 보군. 그러면 이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시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면 내가 넓은 아량으로 이번만은 봐주겠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냥이나 되는 거금은 사용할 수 없었고, 물론 그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고 사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저를 보던 나영이 이러더군요.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옛일을 회상하느라. 저는 일이 많은 채 돌아누우며 나영이가 안심하도록 자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오늘도 저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혼례를 올리는 어느 신랑 측의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몸을 쓰는 일이었으나 오늘만은 비교적 수월한 일이었었죠. 그러니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안 됐습니다. 제가 발걸음한 장소는 대갓집으로 한양에서 알아주는 권문세도가였습니다. 저는 이곳 외동아들의 친인척으로 오늘 있을 혼례식에 참가했습니다. 양반들은 체면을 중요시했기에 하객수에 민감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저는 오늘 품삯을 집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권문세도가라 그런지 10냥이나 건네주다니 인심이 참으로 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가 말입니다. 다시는 마주하지 말자고 했더니 여기서 또 보는구먼. 제가 고개를 돌리자 제 뒤에 서 있던 어느 양반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어깨를 부딪혔고 제게 무릎까지 꿇게 했던 그 사내가 말입니다. 이자와 마주에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일한 품삯도 받았으니 저는 잽싸게 이 집 문턱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양반이 제 목덜미를 붙잡은 채 이리 말하더군요. 눈에 띄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눈에 띄는 건가? 쥐새끼같이 어디를 튀려 하는가? 잠시 일을 나왔을 뿐입니다. 나는 품위가 떨어지는 양반을 보면 화가 솟구친단 말일세. 가난한 녀석들 말이네. 저는 가겠다며 제 목덜미만 붙잡고 있던 어느 양반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내던지며 패대기 친 어느 양반이 저보고 이러더군요. 말투가 비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다면 내 다리 밑을 기어가시게. 저는 옷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제가 걸음을 물리려는데 이를 구경하고 있던 선비 중 어느 한 명이 제게 쪼르르 다가와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하겠는가? 니신지 예전에 투전판에서 자네를 보았었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워낙 많은 이들을 만나서 말이오. 이젠 손을 떼고 성실하게 사나 보군. 참으로 잘하였네. 그때 자네 별명이 무촌이었었지, 아마? 제 기억에 없으나 이분은 제게 투전에서 손을 떼라며 저에게 진심으로 조언했던 이들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이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어느 양반이 갑자기 껴들며 이러더군요. 노름 좀 하나 보군? 그럼 어떤가? 오늘 신랑 쪽 사내들과 쏠쏠하게 한판 하려는데 자네도 참가하겠는가? 저같이 미천한 놈이 어찌 잘나가는 양반님네들과 한판 할 수 있겠습니까? 싫습니다. 저는 이자의 계략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리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엮여서 좋을 게 하나 없었죠. 오늘 열량을 벌었다고 하였는가? 내가 패배한다면 무릎을 꿇고 자네에게 저번 일을 사죄하겠네. 만약 내가 이긴다면 자네가 번 열량 중 한 양만 내게 주면 되네. 이만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 생각하네만.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이러는 의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싫다는데 굳이 말입니다. 글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사내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쨌건
이자 말대로 패배하거나 승리해도 저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양반 사내를 따라 뒤뜰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판돈은 돌고 돌며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곳 노름파는 숱한 양반 사내들의 탄식이 오갔죠. 그러던 중 어느 양반 사내가 모두를 보며 이러더군요. 목이 마르지 않은가? 시원한 수정과나 마시면 어떠한가? 모두는 투전에 집중하면서도 그러자며 단결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양반 사내가 정자 앞을 쓸고 있던 머슴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곳으로 수정과 9개만 가져다 주게. 예, 나으리. 잠시 후 시원한 수정과가 이곳으로 배달 왔습니다. 저는 수정과를 건네는 여인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9개의 수정과 그릇이 올라간 쟁반을 들고 온 이는 나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영이는 수정과를 9명의 선비에게 차례로 건넸습니다. 물론 제게도 말입니다. 나영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얼굴이 싸늘하더군요. 저는 나영이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으나 양반 선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해서 모른 척했습니다. 이곳 노름파는 반시즌이 지나서야 결판이 났습니다. 저는 어느 양반에게 저번 일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영이 있는 초가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왔으나 이미 나영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초가집 어디에도 그녀의 작은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얼굴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리석은 놈이었습니다. 여자와의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녀가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